오즈의 마법사 제4장 숲을 지나가는 길. 시간이 흐르고 흘러 몇 시간이 지나고 나니 셋이 걷는 길은 점점 더 험해지는 걸 느꼈어요. 걷기가 참 힘들어졌지 뭐예요.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는 오후, 길은 더욱 거칠고 울퉁불퉁해졌어요. 마치 누군가 일부러 방해하려는 듯이 말이에요. 허수아비는 노란 벽돌 위에서 자꾸만 휘청거렸어요. 벽돌들이 어찌나 울퉁불퉁하던지 심지어 깨져 있거나 아예 뻥 뚫린 곳도 있었거든요. 마치 오래된 퍼즐 조각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 같았어요. 작은 자갈들이 발밑에서 미끄러지고 흙먼지가 바람에 날리며 시야를 가리기도 했죠. 걷는 내내 조심해야 하는 길이었어요. 토토는 그런 구멍들을 깡충깡충 잘도 뛰어넘었지만 도로시는 작은 발로 조심스럽게 돌아서 걸어야 했죠. 토토의 경쾌한 발걸음과는 달리 도로시의 걸음은 무거웠어요. 혹시라도 발이라도 헛디딜까봐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하게 내딛었죠. 하지만 우리 허수아비는 뇌가 없었으니까 주변 상황을 살피지 않고 그냥 앞만 보고 곧장 걸었어요. 그러다 보니 눈앞에 있는 구멍을 미처 보지 못하고 빠져 온몸이 딱딱한 벽돌 위로 쿵 하고 넘어지기도 했죠. 지프로 가득 찬 몸이라 큰 소리가 났지만 다행히도 아파하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다치지는 않았어요. 도로시가 황급히 달려가 부드럽게 일으켜 세워주면 둘은 함께 깔깔 웃으며 이런 작은 사고들을 즐겼답니다. 허수아비의 엉뚱함에 도로시는 피식 웃음을 터뜨렸고 허수아비도 따라 웃으며 내가 또 그랬나 봐 하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길가의 작은 새들도 셋의 웃음소리에 놀라 잠시 날아올랐다가 다시 앉곤 했죠. 이곳의 농장들은 아까보다 훨씬 더 관리가 안 된 모습이었어요. 잡초가 무성하고 울타리는 여기저기 부서져 있었죠. 집도 별로 없고 과일나무도 드물었으며 그마저도 열매가 시들하거나 제대로 연글지 못한 채 버려져 있었어요. 마치 꿈에서 깨어나 현실로 돌아온 듯한 황량함이었죠. 셋이 갈수록 주변 풍경은 점점 더 황량하고 쓸쓸하게 변해갔어요. 파란 하늘 아래 펼쳐진 풍경은 끝없이 펼쳐진 회색빛 황무지 같았고 바람마저도 쓸쓸한 소리를 내며 지나가는 듯했어요. 정오가 되자 셋은 길가에 있는 작은 시냇물 옆에 앉았어요. 시냇물은 맑고 투명했지만 주변 풍경은 여전히 쓸쓸했죠. 도로시는 지쳐서 바닥에 주저앉아 바구니를 열고 빵을 꺼냈어요. 달콤한 향기가 주변을 은은하게 채웠어요.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며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따뜻한 햇살이 내려앉았지만 여전히 피곤함이 가시지 않았죠. 허수아비에게 한 조각 건넸지만 그는 고개를 저으며 부드럽게 거절했어요. 나는 전혀 배고프지 않아. 그가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조금은 서글프게 들리기도 했어요. 그리고 배고프지 않다는 게 정말 다행이지. 내 입은 그저 그려져 있을 뿐이거든. 만약 내가 먹으려고 구멍을 낸다면 내 속에 든 소중한 짚이 빠져나와서 머리 모양이 엉망이 될 거야. 그러면 까마귀들이 나를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을지도 몰라. 나에겐 뇌가 없으니 이 짚이라도 잘 지켜야 해. 도로시는 그 말이 진짜라는 걸 바로 알아차리고는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고개만 끄덕인 채 자기 빵을 계속 먹었어요. 빵은 조금 딱딱했지만 그래도 허기진 배를 채우기에는 충분했죠. 따뜻한 햇살 아래 앉아 빵을 먹는 순간만큼은 잠시나마 모든 걱정을 잊을 수 있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랑 살던 나라에 대해 이야기해 줄래요? 허수아비가 도로시의 식사가 끝난 후에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호기심과 함께 작은 기대감이 담겨 있었어요. 그는 도로시의 이야기를 통해 세상을 조금 더 알고 싶어 했죠. 허수아비는 지프로 만들어진 손으로 턱을 괴고 도로시를 바라보았어요. 그래서 도로시는 캔자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곳의 모든 것이 얼마나 회색빛인지, 끝없이 펼쳐진 평원과 메마른 땅, 그리고 거대한 사이클론이 자신을 이 이상하고 신비한 오즈의 나라로 날려보냈는지 말해주었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이곳 오즈에 대한 신기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캔자스에서의 평범한 일상과 토네이도에 휘말려 낯선 세계로 오게 된 경위를 자세히 설명했어요. 회색빛 하늘과 삭막한 풍경을 이야기할 때는 도로시의 눈가에 잠시 이슬이 맺히기도 했죠. 그녀는 캔자스에서는 단 한 번도 이렇게 다채로운 색깔을 본 적이 없었다고, 모든 것이 너무나 다르다고 덧붙였어요. 허수아비는 고개를 끄덕이며 도로시의 모든 말에 집중했어요. 마치 세상의 모든 지식을 빨아들이려는 듯이 말이에요.
토토는 도로시의 무릎에 기대어 잠이 들었고 주변은 시냇물 소리만 들릴 정도로 고요했어요. 허수아비는 도로시의 이야기를 아주 주의 깊게 듣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를 떠나서 내가 캔자스라는 건조하고 잿빛인 곳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이유를 난 정말 이해할 수가 없구나. 이곳은 모든 것이 푸르고 생생하며 마치 꿈속의 풍경 같아. 캔자스에서는 이런 빛깔들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을 것 같아. 왜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지 내 집 머리로는 도무지 알 수가 없어.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의문이 가득했어요. 오즈의 아름다움에 대한 찬사가 담겨 있었죠. 그건 당신에게 뇌가 없기 때문이에요. 소녀가 대답했어요. 도로시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어요. 우리처럼 살과 피로 된 사람들은 아무리 초라하고 회색빛인 집이라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보다 자기 집에서 사는 걸 훨씬 더 좋아해요. 집만큼 좋은 곳은 세상에 없으니까요.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사랑과 추억이 가득한 곳이거든요. 비록 캔자스가 회색빛이고 황량할지라도 그곳에는 엄마 아빠가 있고 나의 작은 방이 있고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있어요. 이곳 오즈가 아무리 화려하고 신비로워도 나에게는 낯선 곳일 뿐이에요. 집의 따뜻함과 편안함은 세상 어떤 보석과도 바꿀 수 없답니다. 도로시의 눈에는 고향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이 담겨 있었어요. 그녀는 허수아비의 지프로 된 손을 살며시 잡았어요. 허수아비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바람이 집 사이를 스쳐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물론, 난 이해할 수 없어. 그가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서글픔이 배어 있었어요. 만약 너희들의 머리가 나처럼 지프로 채워져 있다면 너희는 모두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살겠지. 그러면 캔자스엔 아무도 남지 않을 거야. 캔자스는 텅 비어버리겠지. 너희가 뇌를 가지고 있는 건 캔자스에게는 정말 큰 행운이야. 뇌가 있기 때문에 너희는 집의 소중함을 알고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구나. 나도 뇌가 있다면 집이라는 개념을 이해할 수 있을까? 궁금해지는구나. 그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하늘을 올려다보는 그의 눈동자는 여전히 지혜를 갈망하는 듯 빛나고 있었어요. 쉬는 동안 이야기 하나 해줄래요? 도로시가 조용히 물었어요. 그녀는 허수아비의 이야기가 궁금해졌어요. 그의 말투는 조금 어눌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도로시는 허수아비의 옆에 좀 더 가까이 앉았어요. 허수아비는 도로시를 나무라듯이 쳐다보더니 대답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자부심이 섞여 있는 듯 했어요. 내 삶은 너무나 짧아서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 나는 불과 엊그제 만들어졌거든. 세상에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뜻이지. 그 이전에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은 전혀 모르지. 내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러갔을까? 상상조차 할 수 없어. 하지만 다행히도 농부가 내 머리를 만들 때 제일 먼저 한 일 중 하나가 귀를 그리는 거였어. 그래서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들을 수 있었지. 내가 처음 만들어지던 그 순간의 모든 소리를 기억해. 그때 또 다른 먼치킨이 농부와 함께 있었고 내가 처음 들은 말은 농부가 이 귀 마음에 드나? 하고 묻는 소리였어. 그 소리가 내 세상의 시작이었지. 곧지 않은데요. 다른 사람이 대답했지. 그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어. 아마도 귀가 완벽하지 않았던 모양이야. 나는 그 목소리를 통해 세상에 존재하는 완벽함과 불완전함의 개념을 어렴풋이 느꼈어. 괜찮아, 농부가 말했어. 그의 목소리에는 너그러움이 담겨 있었지. 그래도 귀는 귀니까 그 말이 정말 맞았어. 귀의 모양이 어떻든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중요했으니까. 그 순간 나는 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위로를 받은 것 같았지. 이제 눈을 만들 차례군, 농부가 말했어. 그의 손길이 내 얼굴에 닿는 것을 느꼈지. 그래서 그는 내 오른쪽 눈을 그렸고, 완성되자마자 나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그를 보고 주변을 바라봤어. 그게 내가 세상을 처음 본 순간이었지. 모든 것이 신기하고 놀라웠어. 농부의 얼굴, 주변의 풀과 나무들, 하늘의 구름까지도 말이야. 마치 어둠 속에서 빛을 찾은 기분이었어. 나는 그 모든 풍경을 내 눈에 담기 위해 노력했지. 그 순간의 경이로움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 꽤 예쁜 눈이군. 지켜보던 먼치킨이 말했어. 그의 목소리에는 감탄이 섞여 있었지. 눈에는 파란색 물감이 제일 잘 어울리지. 나는 내 눈이 예쁘다는 칭찬에 기분이 좋았어. 파란색이 뭔지는 잘 몰랐지만 좋은 색깔이라는 건 알 수 있었지.
왼쪽 눈은 좀 더 크게 만들어야겠군. 농부가 말했지. 그는 좀 더 완벽하게 나를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 그리고 두 번째 눈이 완성되자 나는 훨씬 더 잘 볼 수 있었어. 세상이 더욱 선명하게 다가왔지. 그전에는 한쪽 눈으로만 보던 세상이 이제는 두 눈으로 입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했어. 모든 사물이 더 또렷하게 보이고 거리감도 더 잘 느껴졌지. 나는 새로운 시야에 감탄했어. 그 다음 그는 내 코와 입을 만들었어. 코로는 냄새를 맡을 수 있게 되었고, 입으로는 언젠가 말을 할 수 있게 될 거라는 기대를 품었지. 하지만 그때 나는 입이 무엇을 하는 건지 몰랐기 때문에 말하지 않았지. 그저 숨을 쉬는 용도로만 생각했던 것 같아. 그들이 내 몸과 팔, 다리를 만드는 걸 구경하는 게 정말 재미있었어. 지프로 하나하나 채워지고 옷을 입히는 모든 과정이 신기했지. 마치 내가 조각상에서 생명을 얻는 순간 같았어. 마침내 내 머리를 몸에 붙이자 나는 아주 자랑스러웠어. 완벽한 모습이 된 것 같았지. 나는 이제 다른 누구와도 다를 바 없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 적어도 겉모습만큼은 말이야. 이 녀석이라면 까마귀를 충분히 쫓아낼 수 있겠어. 농부가 말했지. 그의 목소리에는 만족감이 가득했어. 진짜 사람처럼 보이잖아. 농부의 칭찬에 나는 어깨가 으쓱했어. 내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에 부풀었지. 정말 사람이지. 다른 먼치킨이 말했어. 나도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했어. 나는 정말 사람이 된 것만 같았거든. 농부는 나를 겨드랑이에 끼고 옥수수밭으로 데려가 높은 막대 위에 세워두었지. 햇살이 강하게 내리쬐는 밭 한가운데였어. 그리고 그와 친구는 금세 떠나버렸어. 그들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지는 것을 나는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지. 나는 혼자 남겨진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 너무나 외롭고 쓸쓸했어. 그래서 그들을 따라가 보려 했지만 내 발이 땅에 닿지 않았고 막대에 매달린 채로 있을 수밖에 없었지. 꼼짝없이 제자리에 묶인 신세였어. 그렇게 외로운 나날이 이어졌어. 바람이 불면 내 몸이 흔들렸고 비가 오면 집이 젖었지. 생각할 거리도 없었으니까 말이야. 왜냐하면 나는 너무 최근에 만들어졌기 때문이야.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고 오직 외로움만이 나를 감쌌어. 많은 까마귀와 다른 새들이 옥수수밭으로 날아왔지만 나를 보자마자 모두 달아났어. 그들은 내가 먼치킨인 줄 알았던 거야. 그게 기뻤지. 나는 꽤 중요한 인물이 된 것처럼 느꼈거든. 내가 정말로 새들을 쫓아낼 수 있다는 사실에 뿌듯했어. 나는 내 존재의 이유를 찾은 것 같았지. 그러던 어느 날 늙은 까마귀 한 마리가 내 어깨에 내려앉았어. 그는 다른 까마귀들보다 훨씬 더 크고 지혜로워 보였어.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지. 그는 나를 유심히 살펴보더니 이렇게 말했지. 그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어. 그 농부가 이렇게 서투른 방법으로 나를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 보군. 상식 있는 까마귀라면 내가 지프로만 채워진 인형이라는 걸 단번에 알 텐데. 그의 말은 비수처럼 내 가슴에 박혔어. 나는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지. 그는 내 발치로 내려가 마음껏 옥수수를 먹었어. 그의 행동은 마치 나를 조롱하는 것 같았어. 다른 새들도 그가 무사한 걸 보고는 조심스럽게 와서 옥수수를 먹기 시작했지. 처음에는 한두 마리이던 새들이 금세 내 주변엔 새떼가 잔뜩 몰려들었어. 나는 더 이상 까마귀를 쫓는 허수아비가 아니었어. 그저 먹이를 주는 조형물에 불과했지. 나는 속상했어. 내가 그다지 훌륭한 허수아비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일이었으니까. 내 존재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 같았어. 모든 노력이 헛수고로 돌아간 것 같았지. 하지만 그 늙은 까마귀는 그런 나를 위로하며 말했지.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연민과 지혜가 담겨 있었어. 내 머리에 뇌만 있다면 넌 누구 못지않은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아니, 어쩌면 그들 중 몇몇보다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건 바로 뇌란다. 까마귀든 사람이든 말이야. 뇌는 생각하고 배우고 지혜를 얻는 힘을 주지. 뇌가 있다면 너는 더 이상 집 인형이 아니라 진정한 존재가 될 수 있을 거야. 그의 말은 내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어. 나는 뇌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는 못했지만 그것이 나를 특별하게 만들어줄 것이라는 강한 믿음을 갖게 되었어. 까마귀들이 떠난 후 나는 그 말을 곰곰이 생각했고 뇌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겠다고 결심했어. 밤새도록 까마귀의 말을 되새기며 어떻게 하면 뇌를 얻을 수 있을까 고민했지. 막대에 매달려 있지만 내 마음속에는 새로운 목표가 생겨났어. 마침 좋은 운으로 내가 와서 나를 막대에서 내려줬고
내 말을 들어보니 위대한 오즈가 우리를 에메랄드 시티에 데려다 주면 나에게 뇌를 줄 거라는 확신이 들어. 오즈라면 분명 내 소원을 들어줄 거야. 도로시 덕분에 나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우리는 함께 에메랄드 시티로 갈 수 있어. 내 삶의 새로운 시작이 될 거야. 그랬으면 정말 좋겠어요. 도로시가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허수아비에 대한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당신이 그렇게 간절히 원하니까요. 위대한 오즈라면 분명 당신의 소원을 들어줄 거예요. 제가 꼭 도와줄게요. 도로시는 허수아비의 어깨를 살짝 토닥여 주었어요. 그녀의 따뜻한 손길에 허수아비는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 난 정말 간절해. 허수아비가 대답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뇌에 대한 갈망이 절절히 느껴졌어요. 자신이 바보라는 걸 아는 기분은 정말 불편하거든. 남들이 나를 보고집 인형이라고 비웃는 것을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뇌를 얻어서 나도 생각하고 판단하고 지혜롭게 살고 싶어. 그러면 까마귀들도 나를 무시하지 못할 거야.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그럼 이제 다시 가요. 소녀가 말했어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허수아비에게 빵 바구니를 건넸죠. 바구니는 이제 거의 비어 있었어요. 셋은 다시 길을 떠날 준비를 했어요. 이제 길가에는 울타리가 전혀 없었고 땅은 거칠고 아무렇게나 방치된 상태였어요. 사람이 살지 않는 듯한 황량함이 느껴졌어요. 저녁 무렵이 되자 셋은 거대한 숲에 다다랐어요. 숲은 너무나도 넓고 깊어서 마치 세상의 끝처럼 느껴졌죠. 나무들이 어찌나 크고 빽빽하게 자랐는지 가지들이 노란 벽돌길 위로 서로 맞닿아 있었어요. 마치 하늘을 뒤덮은 거대한 지붕 같았죠. 나뭇가지들이 햇빛을 완전히 가려서 길 아래는 거의 어두웠지만 여행자들은 멈추지 않고 그대로 숲속으로 조심스럽게 들어갔어요. 숲의 입구는 마치 거대한 입을 벌리고 있는 듯 무시무시했지만 셋은 용기를 내어 발걸음을 옮겼어요. 이 길이 안으로 들어갔다면 반드시 다시 밖으로 나올 거야. 허수아비가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작은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에메랄드 시티는 이 길의 다른 끝에 있으니 우리는 길이 이끄는 대로 그저 묵묵히 가야 해. 중간에 멈추거나 포기할 수는 없어. 에메랄드 시티에 가야만 너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고 나는 뇌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의 말에는 자신을 다독이는 듯한 의지가 느껴졌어요. 그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죠. 도로시가 작게 웃으며 말했어요. 허수아비의 단순한 논리가 귀엽게 느껴졌죠. 물론이지. 그래서 나도 아는 거야. 허수아비가 대답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작은 자랑스러움이 묻어났어요. 그걸 알아내는데 뇌가 필요했다면 나는 절대 그런 말 못했을 거야. 뇌가 없어도 가끔은 옳은 생각을 할 수 있나 봐. 어때? 대단하지 않아? 그는 으쓱하며 어깨를 들썩였어요. 도로시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1시간이 지나자 빛은 완전히 사라졌고 셋은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며 걸어갔어요. 숲은 이제 완전한 암흑에 잠겼어요. 도로시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지만 토토는 강아지답게 어둠 속에서도 잘 볼 수 있었고 허수아비는 나처럼 잘 보인다고 말했죠. 그래서 도로시는 조심스럽게 허수아비의 팔을 잡고 꽤 무사히 걸을 수 있었답니다. 허수아비의 지프로 된 발은 생각보다 단단하고 안정감이 있었어요. 길은 여전히 울퉁불퉁하고 뿌리들이 튀어나와 있었지만 셋은 서로를 의지하며 나아갔어요. 간간이 들려오는 부엉이 소리와 풀벌레 소리만이 숲의 정적을 깨뜨렸어요. 혹시 집이나 우리가 편히 쉴 수 있는 곳이 보이면 바로 말해주세요. 그녀가 작게 속삭였어요. 어둠 속을 걷는 건 정말 불편하고 무서웠으니까요. 도로시는 토토를 꼭 안았어요. 토토도 잔뜩 긴장한 듯 도로시의 품에 파고들었어요. 숲의 공기는 차갑고 축축했어요. 잠시 후 허수아비가 멈춰 섰어요. 그의 목소리는 어둠 속에서도 또렷하게 들렸어요. 우리 오른쪽에 작은 오두막이 보여. 그가 말했어요. 통나무랑 가지로 대충 만든 집이야. 불빛은 없지만 그래도 잠시 쉬기에는 괜찮아 보여. 거기로 갈까? 그의 말에 도로시는 작은 희망을 보았어요. 물론이에요. 아이가 기쁨에 차서 대답했어요. 이제는 정말 완전히 지쳤어요. 더 이상 한 걸음도 걷기 힘들어요. 따뜻한 곳에서 잠시라도 쉬고 싶어요. 도로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녀의 발은 너무 아팠고 온몸은 천근만근이었죠. 그래서 허수아비는 그녀를 나무 사이로 조심스럽게 안내했고 마침내 작은 오두막에 도착했어요.
오두막은 허름했지만 어둠 속에서 셋을 따뜻하게 맞아주는 듯했어요. 도로시는 안으로 들어가 모퉁이에 쌓여있는 마른 잎사귀 침대를 발견했어요. 잎사 귀들은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냈지만 부드럽고 포근하게 느껴졌어요. 그녀는 주저없이 그곳에 누웠고 곁에 토토를 둔 채 곧 깊은 잠에 빠졌답니다. 토토도 도로시의 품에 파고들어 금세 잠이 들었죠. 허수아비는 피곤을 느낄 줄 몰랐기 때문에 다른 구석에 서서 아침이 올 때까지 조용히 묵묵히 기다렸어요. 그는 잠든 도로시와 토토를 내려다보며 다음날의 여정을 조용히 준비하는 듯 보였어요. 숲속의 밤은 깊어지고 작은 오두막 안에는 평화로운 숨소리만이 가득했어요.